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행정학 두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 이론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열 문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간 행정학의 문을 열었었는데 어,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용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내용들을 좀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다소 조금 소박한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음, 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막 처음부터 막 처음에는 뭐 다 잘하고 싶죠. 그래서 뭐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욕심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조금 명심해 두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열 문제 같이 하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다소 조금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시간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문제들 바탕으로 열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대한 내용들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시장 규제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 규제, 그러니까 정부 규제의 종류에는 이제 시장 규제, 독과점 규제, 그리고 사회 규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운데 이제 시장 규제와 독과점 규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제적 규제 이외의 모든 규제를 우리가 사회 규제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된 규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진출입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장 규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자, 기업부터 지금 비읍까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하면, 답이 되는 것은 왜 답이며, 또 답이 안 되는 것은 왜 답이 안 되는지, 요것을 이제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연습 문제라든지 확인학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답이 되는 것은 왜 답이며, 답이 되지 않는 것은 왜 답이 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나중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때 실수를 조금 더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볼 때에도 조금 당황스러움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보기 6개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시장 규제만 고르실 것이 아니라 나머지 4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부터 봅시다. 자, 기업의 합병 규제는 독과점 규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자가 이제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로 합쳤을 때, 그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합병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다음 니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이것도 독과점 규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디귿 소비자 보호 규제. 이 소비자 보호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의 내용으로서 이것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이 된다, 사회 규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을의 가격 규제. 이게 이제 시장 규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최저 가격제라든지 최고 가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미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이것 역시도
이제 독과점 규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읍의 교차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 흑자를 이루고 있는 부분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적자를 이루고 있는 부분의 퇴거를 제한하는 이 같은 형태의 보조를 우리가 교차 보조라고 이야기한다. 시장 규제 중에 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시장 규제에 해당이 되는, 이 보기 내용에서 시장 규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리을과 비읍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을과 비읍이 이제 시장 규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도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 네 가지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부 규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묻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1번.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그랬습니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 규제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규제의 성질이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가 아니라 규제하는 내용, 그러니까 규제하는 내용, 포지티브한 것을 규제하는 것을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한 것을 규제하는 것을 네거티브 규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들을 지정하는 규제를 이야기하고,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금지해야 될 항목들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좀 확보해 주는 것은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에서 1번은 지금 반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1번이 일단은 지금 틀린 문제,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이런 문제 계속해서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1번이 일단은 바로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봅니다. 환경 규제와 산업 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규제와 경제 규제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규제는 경제 규제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와 산업 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은 규제를 하는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규제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러한 규제를 우리가 공동 규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4번. 수단 규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입물을 대상으로 일정 투입량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규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단 규제, 그 다음 성과 규제, 그 다음에 과정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투입 상태를 규제하는 수단 규제, 결과의 성과를 규제하는 성과를 규제하는 성과 규제, 그 다음에 활동 상황을 규제하는 과정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번에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중 고객 정치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감지된 비용과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이 되어 있느냐, 넓게 분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의 정치 모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익 집단 정치, 기업가 정치, 그 다음 고객 정치, 그리고 대중 정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객 정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예요? 감지된 비용은 넓게 분산이 된 반면에 그 다음에 감지된 편익은 좁게 집중이 되어 있는 형태의
규제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고객정치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1번부터 살펴봅니다. 노사규제, 의약분업 등 영역규제 대립이 해당된다. 노사규제라든지 의약분업, 한약분업, 한약사와 한의학과 양약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익집단 정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은 이익집단 정치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걸 거고요. 다음 2번. 정부 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 집단에 부담된다.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 요거는 대중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3번. 정부에 의해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업 진입 희망자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이 이제 고객 정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택시 사업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4번. 대부분 재분배 정책 또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업가 정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객 정치에 대한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과 다음 그 이외에 이익집단 정치, 기업가 정치, 대중 정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떠한 속성을 갖느냐 하는 것들을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관료제의 문제점 중 할거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료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형식주의도 이야기했었고, 또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할거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해요? 이거는 조직 전체가 일을 같이 하면서 어떤 누군가 희생이 필요로 할 때 자기 소속 부서나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 같은 행태를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선 할거주의에 대한 설명 요거를 이제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게 이제 해당이 되느냐. 1, 2, 3, 4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자, 1번. 제한된 자원 확보나 구조 조정 등 일부 희생이 요구될 때 소속 기관 또는 소속 부서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할거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번이 바로 이제 옳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럼 2, 3, 4번이 그럼 2, 3, 4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자고요. 계층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을 절대 추종하는 것이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과잉 동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사의 명령에 절대 추종하는. 그러니까 상사의 명령이 조직의 목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그냥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과잉 동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고. 다음 3번.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 규정, 절차 등을 의미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주의, 다른 말로 이제 번문용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영어로는 레드테이프이라고 이야기하는 관료제 문제점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인 관료 행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거 안 하고 그냥 확실하게 안정된 일만 하려고 하는 기존에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무사안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지금 관료제 문제점 중에서 할거주의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것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근거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신공공관리론의 근거 이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선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급적이면 뭐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에 대부분 맡기고 정부는 뒤로 빠지고 그리고 기존의 정부가 하던 일도 이제 민간의 참여를 조금 더 독려해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운영 원리를 이제 정부의 운영에도 좀 도입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배경이자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 공공선택론,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뭐 공공선택론은 우리가 이제 뭐 뒷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주인 대리인 이론이나 거래 비용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감축 관리에 있어서 근거 이론으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감축 관리 역시도 정부의 규모를 줄이자라는 측면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근거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X 비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X 비효율성도 그렇고 뭐 주인 대리인 이론도 그렇고 다 그 감축 관리의 근거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근거 이론과 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의 이론을 이제 오스트롬에 의해서 행정학에 적용을 시킨 그러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근거 이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인 대리인 이론이나 거래 비용 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축 관리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근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비판 행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어디서 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 중에서 이제 하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해서 데프트가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료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들도 좀 잘못된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도 다 수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정말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비판 행정 이론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적 정보 모형에서 문제의 진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가이 피터스가 제시했던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전통적 정부 모형, 그 다음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그 다음에 신축적 정부 모형,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제시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장적 정부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가이 피터스의 정부 모형을 이해할 때는 문제의 진단 기준, 다시 말해서 각 모형이 정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좀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시장적 정부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 요 이제 4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될 텐데, 자, 1번에 계층제는 어디에서 문제 진단 기준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 문제 진단 기준으로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이 계층제를 문제의 그 기준으로 제시를 했다. 이 계층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정부 모형에서는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문제 진단 기준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 요걸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근대적 권위는 전통적 정부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정이나 그렇게 왕의 말이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그러한 시대의 문제 이런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계층제를 이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3번의 독점
이 정부의 독점 자체가 문제 진단 기준이다 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시장적 정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적 정부 모형은 이 독점의 문제, 정부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뭐였어요? 분권화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이제 4번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축적 정부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이었죠.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기고 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뭐였어요? 가상 조직을 이제 개혁 방안으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 조직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조직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게 신축성이 좀 생기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적 정부 모형에서 문제 진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3번의 독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겸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봅니다. 다음 중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라고 하는 아까 5번 문제에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정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의 모든 현상들을 전부 다 끼워 맞추는 그러한 형태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행정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틀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고정된 틀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절대 유일의 법칙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의 가장 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두 번째. 파머는 정책 결정을 위한 토론 과정을 민주화하는 담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랬는데 이 정책 결정을 위한 어떤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는 파머가 아니라 팍스 앤 밀러죠. 팍스 앤 밀러가 이제 그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고 파머는 반관료제 이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모든 어떤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성찰적인 방법, 그러니까 관료제의 틀을 벗어나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성찰적으로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강조한 내용을 주장한 반관료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파머입니다. 그러니까 담론 이론을 주장한 것은 팍스 앤 밀러, 그 다음 반관료제 이론을 강조한 것이 파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었던 데프트의 비판 행정 이론이나 또 덴하트의 신공공 서비스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의 주요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여기서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3번. 타자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개체가 아닌 도덕적 개체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라고 얘기해서 그냥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은 나하고 전혀 다른 그런 존재다. 나하고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각자가 구현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러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그러한 자세를 도덕적 개체로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인식적 개체로 인지하는 거지만 똑같이 생겼어도 그 사람의 내면은 나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도덕적 개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의 타자성에 대한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4번. 해체는 보편적 진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 창출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하이퍼텍스트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고 했었죠. 뭐 영역 파괴 이런 것들도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진리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 8번입니다. 공익에 대한 과정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공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고 그랬죠. 실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과 명확하게, 사익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거는 공익이다, 이거는 사익이다,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 간의 어떤 뭐 혼란이라든지 혼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체설의 입장이지만 과정설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개의 사익이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익이 뭐 다듬어지고 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로 뭉쳐져서 공익을 이룬다. 따라서 그 사익의 조정 과정에서 이제 공익과 사익이 좀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있다.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과정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설의 입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보죠. 1번부터 봅시다. 자, 공익은 사익과 별개로 명확히 구분되어 실제하는 것으로 사익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공익은 사익과 별개로 명확히 구분되어 실제하는 것이다. 이거는 과정설의 입장이 아니라 실체설의 입장이죠. 그죠? 근데 뒤에 사익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설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익은 사익과 별개로 명확히 구분되어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정설의 입장이 아니라 실체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이 일단은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익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설의 입장이 맞습니다만 앞에 공익, 사익과 별개로 명확히 구분되어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실체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이 여기서는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과정설의 입장인 거죠. 다음 3번. 공익은 사익 간의 타협과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맞는 얘기죠? 이 가운데서 이제 조금 뭐 충돌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4번. 과정설의 대표 학자로는 홉스, 흉 등이 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벤담 같은 학자들, 뭐 이런 학자들이 대표 학자들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과정설의 입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자율적 책임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이제 행정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이제 행정 활류론에서 행정 책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책임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한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율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심이나 어떤 도덕에 따른 그러한 책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적 책임, 도의적 책임 뭐 이렇게도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율적 책임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양심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요거는 자율적 책임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맞죠. 1번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 법률과 제도에 의한 책임성을 말한다. 이거는 제도적 책임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된다.
이거 자율적 책임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 공직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한다. 요게 이제 자율적 책임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율적 책임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2번 내용이 이제 제도적 책임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였어요? 허버트 사이먼이 중심 학자로서 강조가 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행정현상을 가치와 사실로 구분을 해가지고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서 그 구성원들의 어떤 행태, 말이나 행동 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 그런 어떤 구성원들의 행태, 요게 이제 주 관심사라는 거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의 과학화에 공헌하여 실제적인 행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랬는데, 자, 행정의 과학화에 공헌한 건 맞아요. 왜냐?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측정 가능한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냈기 때문에 행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도 그 사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연구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제적인 행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과학화에 공헌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맞지만 실제적인 행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뒷부분의 내용은 맞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3번. 가치와 사실을 구별하고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이먼이 대표적 학자이다. 이거는 뭐 반드시 연관 지어서 보셔야 돼요. 사이먼 하면 행태론적 접근법, 행태론적 접근법 하면 사이먼 이렇게 같이 연관 지어서 반드시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그 문제를 볼 때 보면은 문장 전체가 다 맞는 게 있고 문장 전체가 다 틀린 게 있지만 문장이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이 틀리다고 했을 때는 이건 맞다고 봐야 되냐 틀리다고 봐야 되냐? 틀리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주간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10문제라고 하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만큼은 이번 주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약간은 소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같이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작한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완성의 단계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 알았고 내일 또 하나 알고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 나가서 내년 4월에 6월에 보는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행정학 두 번째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새로운 10문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주일 동안 힘내십시오. 화이팅!